2019년 여름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2평짜리 쪽방에 폐지를 주우며 살던 3명의 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새카만 잿더미가 된 여인숙. 사고로 묻힐 줄 알았던 이 현장, 알고 보니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불이 나기 전 여인숙 주변을 지나간 사람은 자전거를 탄 남성 딱 한 명뿐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다시 돌아와 웅성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여인숙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지나간 남자, 그리고 시작된 불.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남성의 장갑과 신발에 묻은 그 흐름과 수차례의 방화 전과가 이번에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법원 역시 그에게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07년엔 1년 동안 50여 차례가 넘게 방화를 한 남성이 목격자 행세를 하다가 경찰에 꼬리가 잡힌 적도 있었는데요. 이 남성,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공익근무 요원은 무시를 당해 욱하는 마음에 재래시장에 불을 질러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술김에 홧김에 욱하는 마음에 잠깐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불을 지르는 범죄 방화. 대부분의 증거가 불에 타 사라져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대비하기도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방화,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저지르는지 알아봅니다. 자, 저는 진짜 조리를 하다가도 막 이렇게 불이 붙으면 가슴이 철렁하는데 이거는 일부러 막 불을 지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왜 불을 지르는 걸까? 정말 그 심리가 궁금했는데 먼저 2019년 여름에 난 화재 사건 얘기부터 해보면 자,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건이 아니라 사고로 알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2019년 8월 19일이었고 시간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전주에는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는데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불이 이제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저 여인숙이 197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해가지고 화재 굉장히 크게 번졌고 여인숙 모두 다 전소했다고 합니다. 저 불로 저 여인숙에 묵고 있었던 70대에서 80대 노인 3명이 사망을 했는데 당시 노인들 이제 12만 원 정도를 매달 내면서 일명 달방을 살고 있는 그런 좀 취약계층의 노인들이었고 매일 폐지와 고철을 주우면서 생활을 하던 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저 불로 그런 노인 3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기자, 근데 이게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다라는 걸 어떻게 안 거죠? 결국 CCTV가 찾아냈습니다. 이제 화재 신고 직전에 여인숙 옆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이 60대 남성 김 씨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입니다.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목 자체는 80m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당연히 금방 갈 거고 끌고 걸어간다고 해도 뭐 1, 2분이면은 지나갈 만한 거리거든요. 뭐 100m 달리기 하면은 뭐 10초, 15초 만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골목에 CCTV상으로 6분이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네. 이 김 씨 집은 여인숙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런 신체적 특징과 그리고 자전거의 반사경 등이 김 씨 것과 일치하게 돼서 결국 경찰관들이 잠복 근무를 한 끝에 검거하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 김 씨가 말이죠. 범행 이후에 불을 지르고 나서 막 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 현장에 왔었다면서요. 근데 보통 범행 현장에 보통 뭐 다시 온다고는 하죠. 근데 그거는 이미 다 상황이 끝난 뒤에 오는 경우인데 이 사람은 불이 막 번지고 있고 막 타고 있는데 왔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의 기저다, 주요한 어떤 범행의 동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제 보통 방화는 범죄 현장을 훼손하기 위해서 방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불 자체가 목적인 거고요. 아하. 그런 경우를 우리가 파이로매니아, 그러니까 방화광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불이 나면은 공포를 느끼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불을 지를 때 본인은 그것이 희열에 가까운 그런 자극적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도착적인 좀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를 보는 게 목적이라서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그런 이제 재범률이 높은 이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아, 실제 지금 재범률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찰분이 그랬더라고요. 방화범은 잡기가 쉽답니다. 네. 왜냐면은 재범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과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확인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이 폰이 있잖아요. 예. 보통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나중에도 감상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네.
그 타는 걸 찍는다고요? 네,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뭐 그래서 그것이 증거물로 재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변호사님, 근데 이 검거된 사람 이 재판 받으면서 증거가 없다면서 방화 사실을 부인했는데 실제로도 또 증거가 없었다면서요? 네, 증거가 없었다기보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직접 증거? 그런데 간접 증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제 심지어 살인죄 같은 중한 범죄에서도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접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증거 없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간접 증거가 상당히 풍부했는데요. 당시에 이 현장을 오간 사람이 이 김 씨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의 운동화, 티셔츠, 장갑, 신발바닥, 자전거에서 어제 불에 타는 흔적, 그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런 간접 증거들을 모아봤을 때 모순되지 않고 또 일관되고 또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방화 사건도 한번 다뤄보죠. 뭐 라이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또 뭐 얼굴에 나는 방화범이나 써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방화범을 딱 잡고 놨더니 그게 공익근무요원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14년. 3개월간 이제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3개월당 한 10차례 정도의 화재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시작은 이제 삼성시장 내 한 모피 공장 앞에 있는 원단에 이제 불이 났던 건데요. 이후 일주일 뒤에는 한 다세대 주택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불에 탄 채 발견이 됩니다. 이후 뭐 다세대 주택 현관 앞에 있는 우편물이라든지 재래시장의 소금 부대, 뭐 원단 이런 데에서 계속 불이 나는데 이 불이 굉장히 위험했던 이유는 주택 또 이제 약간 뭐 자재가 많이 쌓인 재래시장, 다세대 주택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불이 질러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 끝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범인 그 당시에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저 20대 사람이군요? 이씨입니다. 네, 지금도 저렇게 불꽃이 아이고야, CCTV에 보여서 저것도 이제 방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세상에. 저 당시에 이 씨 왜 자꾸 이게 불을 저질렀냐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본인을 백수도 나 돈도 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말을 들어서 이런 무시에 화가 나서 욱하는 심정에 이제 불을 질렀다 이런 말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저 남성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확인된 건 10건인데 사실 나는 30번 가까이 불을 질렀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수라고 해서 열받았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의 불화로 이제 불을 지른 거죠. 아니 공익근무요원이면 군복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백수예요. 자, 그런데 교수님, 네. 이 방화범들의 범행 이유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뭐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 대부분 범행 동기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다수 방화범들을 다 정신감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수사 단계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조금 전에 사건처럼 화나서 분풀이 하느라고 뭐 요즘 사업이 안 돼서 뭐 이런 종류의 우발적인 이유를 많이 듭니다. 우발적.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듣는 수사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또 겨울에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중에는 60%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뭐 10번 이상 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감정이 필요한 케이스들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처벌도 필요하지만 치료 명령 등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불 지르는 게 목적인 사람인데 그 범행의 목적 자체를 치료를 안 해주면은 그렇죠. 뭐 결국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수감이 돼 있다가도 나와서 또 뭐 수틀리면 다시 또 그 재미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도나 뭐 치료나 이런 것들 꼭 필요합니다. 네. 뭐 저도 책을 읽어봤더니 이 연쇄 살인범들 중에 일부는 어렸을 때 방화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 기자 2007년에 1년 동안 무려 50차례 불을 질렀던 아까 교수님 표현대로 방화광. 이건 진짜 방화광이네. 네, 이게 2007년에 서울시 중구와 마포구를 중심으로 이제 화재가 계속 일어났는데 당시 이제 원인이 뭔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불이 났는데 당시 주민들은 이 원인이 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 도깨비 불이라면서 이제 두려워했던 상황인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근처 인근에서 살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었지만 이 결혼 문제로 이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방화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 변호사님, 방화는 말이죠. 앞서 어르신들 돌아가신 것처럼 정말 주무시고 계시다가 별안간 참변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방화범과 어떤 관계도 아닌데 말이죠. 불의 특징이 있죠.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붙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재산도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불은 태웁니다. 이게 태우면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죄적 인멸에 악용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방화를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법정형도 굉장히 높고 또 다양한 양형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에 현주 또는 현존 건조물 방화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그런 특별한 조문이거든요. 조항인데 이런 경우는 법정형이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10년,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따라서 이제 또 게다가 현재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도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엄하게 법정형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